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저녁 청와대 상춘제에서 2시간 51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신구 권력이 갈등을 풀고 협치의 단초를 마련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속빈 강정, 외화 내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달 초 신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내정하고 국회 인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장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역대 대선 끝난 뒤 가장 늦게 19일 만에 회동을 가졌는데 또 가장 긴 시간 회동을 가졌다. 네네. 뭐 만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 네. 뭐 이런 평가들이 언론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기애애한 가운데 반주도 곁들였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 간에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문 대통령이 일단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 잔디밭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네, 이제 문 앞까지 나왔대요. 네, 기다리고 차 있고. 딱 내리니까 네. 또. 당선인 차량이 보니까 이제 벤츠로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벤츠 차량이 그랬습니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방탄 벤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리니까 악수하는 장면이 저는 눈에 좀 띄더라고요. 두 손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한 손으로 이렇게 그렇지. 하는데 두 손으로 이렇게. 이제 꽉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도 같이 이제 두 손으로 이제 잡고 이제 걸어서 이제 그 상춘제로 갔는데 가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청와대 이게 뭐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상한 점 일단 청와대를 떠나니까 아쉽겠죠, 그죠? 예. 그래서 청와대 뭐 이제 자연 경관도 소개도 하고 뭐 매화가 피었다 이런 예. 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이게 좋다고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잠깐 이렇게 좋은데 뭘 떠나려고 그래. 그냥 여기 계시지.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뭐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길게 했고 또 뭐 이 식사 메뉴도 다양하게 뭐 비빔밥에다가 뭐 저 쇠고기 구이에다가 뭐 평평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다고 보고요. 레드 와인까지 하면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큰 흐름은 일단 이제 그래도 이제 두 사람이 만났고 또 대화를 했고 그거 자체가 일단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서로 대립되고 이러면 국민들도 불안하고 그렇죠. 또 서로도 불편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는 뭐 잘 마련된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디테일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디테일은 별로 부족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독대가 없었죠. 이제 독대가. 그러니까요. 사실은 내밀한 이야기들 서로 주고받기가 좀 껄끄러운 얘기는 독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가 끝난 뒤에 뭐 신변 보장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들 특히 국가 지도자로서의 꼭 해야 할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무리 참모라도 모르는 국가적인 기밀이랄까 또 김정은과의 무슨 얘기를 했다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서로 내밀하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그게 이제 사실은 필요한데. 당선인과 대통령으로서 만나서 독대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잖아요, 사실. 딱 둘이서 사실 한번 만나가지고 뭔가 얘기할 법도 한데 하여튼 그 과정은 없어서 뭔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럼 왜 독대를 안 했을까요? 제 느낌상으로는 좀 덕담 위주로 간 것 같아요. 서로가 이제 계속 덕담하고 근데 지금 이제 느낌으로는 당은 지금 계속 이제 그 당선인에 대해서 압박. 그렇죠. 막 특검법을 막 상정하고 이래가지고 압박하는 그러고 이제 법무장 특검법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 장모 부인 특검법 내놨는데. 네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당과 국회에서는 이제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대립하는 각을 세우고 청와대는 이제 사실은 워낙
현안들이 걸려 있는 게 많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막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많은 수사가 청와대하고도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난 정권 그러니까 정권 안에서 했기 때문에 수사가 사실은 이제 그 권력의 심장부까지 못 가고 중단된 게 많은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막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그 문재인 대통령은 덕담 위주로 당선을 만나서 사실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 당은 대립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네, 당신이 인지상정이다. 인지상정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자체는 사실 이제 덕담 위주로 조금 약간 그 어떤 화해 모드 같은 거로 가고 나머지 정치권은 이제 싸우는 형태의 어떤 이중적인 구조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자리에서 하여간 서로가 이제 뭐 양쪽이 다 덕담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선인은 또 이제 개성할 것은 개성하겠다.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신을 모두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뭐 당신 잘한 거 있으면은 내가 이제 일부는 뭐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봐도 별로 잘한 게 없죠. 보이지가 않아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뭘 개성할 건가 제가 뭐 생각해 봐도 별로 개성할 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남북 정책 뭐 다 실패했고 지금 뭐 ICBM 다 만들어 가지고 거의 발사했죠. 뭐 핵만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뭐 완전히 그냥 대북 정책 완전 실패. 그다음에 뭐 중국 친중 정책 실패. 지금 미국하고 막 중국하고 싸우는데 오히려 우리가 중간에 붕 떠가지고 외교 안보 다 실패. 뭐 경제정책, 뭐 부동산 뭐 아무것도 성공한 게 없고 우리 그 지금 저 방역정책, K 방역 그렇게 자랑했는데 지금은 뭐 오미크론이 뭐 온데 퍼져가 통제불능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요. 또 지금 제가 보니까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치료약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막 늘어나니까 치료약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별로 이게 뭐 개선할 건 안 보이는데 뭐 굳이 하나 이제 보자면 나라가 돈을 엄청나게 쓸 수 있다. 전에는 막 예산을 아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거의 한 500조 가까운 돈을 길바닥에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정말 뭐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저도 야, 국가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써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건전재정이라 해가지고 정말 아끼고 또 그 재정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따져갖고 했는데 지금은 마구잡이로 그냥 국가에서 발권은행, 동원해 갖고 뿌려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낭비한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한데 제가 이제 일반 그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려운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뭐 종이 줍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나라에서 돈 주는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저 노인층에 대한 복지 같은 게 좀 약했는데 이제 문정부 들어와서 그쪽에는 이제 그래도 한시적이긴 하지만 좀 돈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중에서 조금 복지 정책 중에서 일부는 이제 수용할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말고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개선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당선인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그러니까 당선인이 잘된 정책을 개선하겠다. 미진한 것은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뭐 들리는 이야기는 26일에 김부겸 총리하고 만찬 회동을 윤 당선인이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이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고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사적인 그런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김부겸 총리가 청와대 회동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뭐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코치를 하나 해준 게 청와대에서 너무 이쪽에서 강하게 나가니까 자기 정책 모두 다 뜯어 고치는 쪽으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불편해하니까 좋은 정책은 좀 승계를 하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떻게되냐 그것에 대해서 윤 당선인도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시그널을 계속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청와대도 누그러져가고 그러면 빨리 한번 만나자 했는데 만난 내용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통크게 이 윤 당선인이 새 정부를 꾸리고 또 이렇게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보다는 너무 쪼잔하게 한 것 아닌가. 우선 몇 가지 좀 따져 보면은 용산 이전 문제 이게 예, 예.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가장 큰 또 현안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해결이 돼야 또 다른 문제들도 잇따라서 다 풀려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늘 국무회의가 있으니까 전날에 회동이 있어서 오늘 중에는 국무회의에서 ABB가 처리가 되겠거니 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일단 큰 틀에서는 해주는 것 같아요. 해주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이제 깐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긴 하는데 좀 따질 건 따지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아니 그것을 이쪽에서 계산한 ABB도 아니고 기재부에서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496억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 크게 그걸 딱 해주고 가급적이면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에 용산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도 5월 10일에 개방을 하고 뭐 다 개방이야 하겠습니까?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이제 차츰 개방해 나갈 텐데 그렇게 해줘야 서로 좀 협조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따져가지고 일일이 좀 따져보겠다. 그거 따질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가장 그때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건 것은 안보 문제 아니었습니까? 느닷없이 NSC를 열고 그래가지고 오전까지는 협조하겠다 해다가 오후에 그렇게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협조해 주는 게 별거 아닌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안 해주려고 무리를 한 거죠. 왜냐하면 NSC 회의에 사실은 뭐 문 대통령이 미사일 펑펑 쏴도 거의 자기는 참석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참석해가지고 안보 때문에 이걸 안 해주겠다. 이게 이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반대를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 당선인 쪽에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뭐 거기 청와대 방카도 뭐 저기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그게 절대 공백이 없도록 그런데 다른 해결 무슨 문제가 없는데 ABB를 지금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주거니 받거니하는 형식을 취해서 적절한 시기에 아마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승인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런 이제 화끈하지 못한 태도를 약간 보였고 몽이라고 봐야고 끝까지 발목 잡기를 하겠다 그런 건데 이 ABB라는 것은 아주 명백한 거 아닙니까? 짐 꾸리고 옮기고 그런 뭐 보안 시설을 만들고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400억 이렇게 책정해도 쓴 대로 나가면 되니까 나중에 390억 뭐 집행은 그렇게 되고 남는 건 또 그대로 남겨둬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따져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뭐 돈 그렇게 펑펑 쓰더니 이때는 아주 따져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쪼잔한 대통령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MB 사면 문제는 아예 언급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제원 이제 실장은 뭐 아예 언급이 없었다고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장제원 실장 브리핑 전체를 보니까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이제 만찬 시간은 굉장히 긴데 주로 이제 뭐 덕담 위주로 된 것 같고 또 그 브리핑대로라면 이제 그 MB 사면 얘기는 없었던 거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서로 그래서 MB 사면 문제도 그러고 정부 조직 개편 문제도 사실은 정부가 협조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물론 뭐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럴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당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이렇게 출범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을 해줘야 이 정부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이 내각에 대해서도 이제 조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상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꾸로 문제들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사면 문제도 MB 사면 문제는 지금 하기 싫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6월 지방선거도 있는데 지지층이 MB 사면하면 좋아하는 거 뻔하니까 윤석열 당선이 당신이 해주고 싶으면 취임해서 해줘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MB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것이 본인도 떳떳하죠. 깔끔하고.
또 추경에 대해서도 오늘 기재부에서 네. 아마 35조 추경안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인수에 네네. 요청을 했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시절부터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50조 네.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또 이제 100조 얘기를 있었습니다만 네네. 1차적으로 50조를 네. 편성을 해가지고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또 그때 피해를 봤던 분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겠다. 화끈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35조 가지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윤 당선인과 문재인 정부 간에 또 민주당 간에 또 실랑이가 벌어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일단 그래도 이제 기재부가 35조 원의 이제 추경안을 들고 온 거 자체는 그래도 이제 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35조 들고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그 자영업자들 경우에 이제 실제로 그 본 손실을 좀 보전해 줘야 됩니다. 예. 워낙 지금 뭐 몇 년간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지금 곳곳에 가게가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문을 닫고 있고 그러면 그 자영업자만 문제가 아니고 자영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또 저 근로자들 또 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과감하게 이 손실 보전을 해줬습니다. 영국 같은 데도 보니까 뭐 몇 천만 원씩 실제로 본 손실을 계산해서 거의 가깝게 이제 해줬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그동안 뭐 이렇게 찔끔찔끔 몇백만 원씩 여러 번 쏘았고 어떤 때는 손해 안 본 사람한테도 돈을 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예산의 낭비도 심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재인 정부 한 500조 정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금 한 50조 더 못했어도 어차피 우리 허리띠를 앞으로는 졸라매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이제 코로나 사태 관련해 가지고는 자영업자들한테 과감하게 보선을 해주고 다시 새 출발 이제 해야 되는데 35조가 좀 부족하긴 한데 하여간 들고 왔고 인수위하고 협의를 한다니까 인수위가 다시 협의를 해서 기재부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금액이 조정돼 가지고라도 이제 좀 이게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뉴딜인가 뭔가 한다 해갖고 그 예산이 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좀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자영업자라든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재부가 적극적인 예산 정책을 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니 뭐 사실 이제 40여일도 안 남은 대통령이 무슨 인사에 더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말이 안 되죠. 됩니다만 당연히 당선인 위주의 인사를 해줘야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막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그렇게 감사위원 가지고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하겠다고. 그런데 감사원장 체제 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나 제청 안 하겠다. 당연히 그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협의가 되어야 제청을 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임기 얼마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제청을 할 수는 없다. 그걸로 다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청와대가 모르냐 이 말이에요. 다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따져보면은 결국 윤석열 당선인 쪽에 발목 잡기, 뭔가 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청와대가 주장했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갈등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주장들이 맞았다들지 또 그것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효과가 있었다. 청와대의 주장들을 했다면은 그러면 좋은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괜히 몽리 부린 거 외에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참 나가면서까지도 이렇게 대인배의 모습을 못 보여주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제원 실장의 이제 이출이 저 정무수석하고 사실은 이제 실무 협의를 하는데 저는 장제원 실장도 좀 이게 강단 있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창용 씨를 그 한국은행 총재에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정했는데 이게 제대로 협의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내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장제원 씨가 좀 더 강단 있게 예를 들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한국은행 총재 내정 인선에 대해서는
뭐 이제 차기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겠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건 엄청난 파란이 일 거예요. 그래서 이창용 씨 자체도 사실은 다음 대통령의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은행 총재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이창용 씨 스스로도 굉장히 주저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순해요, 보니까 당선인 쪽이. 그래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창용 씨가 여러모로 평판이 좋으니까 양쪽의 협의가 덜 돼도 이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도 인선이 남았다면 이철희 씨하고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같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당선인이 안 된다 하고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애매하게 얼버무려 놓은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 인사 문제는 협의하라. 장제원 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협의한다. 뭔 협의할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또 말씀하신 대로 장제원 이 비서실장도 그 이창용 하는 총재 후보자를 비롯해서 만약에 그 사전에 네네.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가졌다 한다면은 다소 청와대가 뭐 10분 전에 통보를 했다고 네네. 하더라도 흔쾌히 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나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전에는 다 좋다고 해놓고 오케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적인 것이 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해갖고 우리하고는 협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서실장으로서 더군다나 당선인의 비서실장으로서 격이 떨어지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 협의가 안 돼 있고 없었다면 논의가 없었다면 확실히 노라고 하고. 예.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렇게 아니면 얘기를 충분히 협의하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됐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뭐 섭한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윤석열 당선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몇 사람들이 너무 여러 부분에 걸쳐서 과도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 아니고는 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도 부르짖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방향은 잘 설정해 나갔는데 그 참모들이 정말 잘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당선인이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어제 회동 전체로 보면은 뭐 이렇게 대화와 물꼬도 듣고 협치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좋게 평가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일일이 따져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합의문 하나도 못 나온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현안 쟁점에 대해서 깔끔한 이런 결론도 없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는 자주 만날 것인가? 예를 들면 전에 YS와 DJ 간의 정권 교체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이렇게 협의도 하고 뭐 그냥 전화로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는데 실제로는 최후 만찬 아닌가? 앞으로 다시 두 사람이 만날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문재인의 하산길이 험로로 들어섰구나 하는 느낌이 저는 탁 들어와요. 우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오늘 또 뭐 여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벌어졌는데 그 궁극적으로 가면 누가 그걸 컨트롤을 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컨트롤을 다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었었을 때 촛불 혁명 정부다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청와대가 통상적인 어떤 정부에서는 잘 하지 않았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청와대 위주로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혁명이다 이러니까 혁명이라는 게 통상적인 어떤 절차나 어떤 관습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과도하게 그 청와대 영향력 행사한 바가 없지 않아 있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제 정상적인 어떤 수사가 진행된다면 청와대가 걸릴 게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어차피 정권은 교체된 것이고 새 정부가 잘 되는 것이 그게 뭐 누구 뭐 이 당리 당략이나 진영을 떠나가지고 나라 전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과감하게 국민이 과감하게 잘 사는 협조해주고 과감하게 도와주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뭐 자기가 뽑은 검찰총장이라서 그런지 조금 약간 이렇게 좀 흔쾌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오히려 국민의 여론도 지금 좀
처벌하라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어제 회동에 대해서도 뭐 언론들도 뭐 다소 긍정적으로 써주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내용들을 따져보면은 아니 그런 회동을 몰라 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회동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는 측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만하게 이 정권 인수 인계 작업을 할 생각이 없구나 문재인이 그런 것만 확인해 준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월성, 울산 또 기타 각종 의혹 사건들이 청와대하고 걸려 있는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잠자리가 편하지 않는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